개혁신당은 새로운 미래 구성원들이 통합의 대오에서 이탈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통합의 정신으로 개혁신당에 다시 합류하시길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약간의 냉각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때 뭉쳐서 같이 선거를 하려고 했던 그 관계이기 때문에 뭐 아주 뭐 험악하게 헤어지거나 아니면 원수지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약간 날선 얘기를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 지금 방금 들으셨어 이준석 대표는 다시 뭔가 손짓을 하고 있어요. 기다리겠다라는 얘기까지 꺼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헤어졌는데 다시 기다리겠다. 또 일각에서는 뭐 약간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헤어진 겁니까? 헤어진 척을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도대체? 자,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또 구체적인 얘기를 더 꺼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당내에서 지지자들과 당원들도 선거 과정에서의 정책 발표를 신속하기 위한 표결이 과연 어제 사태에 이를 정도의 일이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새로운 미래 구성원들도 오해가 있다면 풀고 대열에 합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북주든 유호정이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건 어떤 우리 정당법과 관련 법이 규제하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넘어서서 당원이 될 자격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더군다나 당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보아하니 무슨 전향서라도 내라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떠났어요 일단. 네. 근데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일단 이게 진심인지 약간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고요.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진심이라고 믿어주고는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그것을 진심이라고 믿을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그 진심이라면 그 이전에 어제 결별하기 전에 충분히 그 결별을 막을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여러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결별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저런 제스처를 한다는 것은 명분 쌓기용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너무나 이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후폭풍을 조금이라도 수습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한다. 그 정도 이상은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이준석 대표의 오늘 발언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개혁신당 쪽에서 이준석 대표 쪽에서 이낙연 대표 쪽 인물들 보고 당을 나가라고 한 게 아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알아서 나간 거지. 우리 잘못 아니다. 이거를 본인 지지자들에게 뭐가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근데 박원석 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준석 대표가 이미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만 안 했던 거지 안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나간 사람 보고 다시 오라는 얘기는 오지 말란 얘기죠. 그 얘기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요. 개혁신당 쪽 분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을 처음부터 추진했던 분들 지금 남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분들 말이 하루 사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온건해졌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거는? 근데 이런 비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헤어졌다고 해서 뭐 다시 또 만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사람도 그런 거잖아요. 법은 없는데. 네.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 전 여전히 남아있다. 그럼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진다는 거는 지금 나갔잖아요. 헤어지고 각자 당 만들었는데 또 다시 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선거연합을 만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전에 국민의당 모습처럼은 갈 수 없다는 거를 현실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무리 독주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미래하고 개혁신당이 아무리 지금 선거 앞두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때 과거에 국민의당 모습처럼 되기는 어렵다. 그때처럼 한 28석 가져가는 정당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현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뛴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아주 작은 정당으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존재감도 적고 그리고 결국 정당으로서의 비례투표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소멸의 길로 갈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더 오히려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최소한
그 어느 지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남겨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설 직전에 굉장히 배가 고파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빨리 뭐 정당 보조금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급히 서로 만나가지고 합당을 했듯이 예. 결혼했듯이 예. 지금은 잠깐 헤어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현실적으로 또 필요한 요소들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땐 또 다시 합칠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다. 아니 그런 거를 생각할 정도면 헤어지질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도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헤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자꾸 개인사에 비유하니까 약간 막 이렇게 혼동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정당상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까 지금? 네, 그 현실적인 문제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한테 어떤 정치적 견해를 물으라고 하면 예. 그냥 각자 어. 자기의 선명한 어떤 정치적 가치를 두고 경쟁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여건들을 따졌을 때 두 당이 고민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의 지점이나 고민거리가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언젠간 다시 만날 여지를 계속 두 당은 남겨놓을 거예요. 그렇게 남겨놓고 계속 갈 겁니다. 예. 가다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근데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면 안 만나는 거지만 또 만나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만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두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어제부터 나온 표현이 찢어진 빅텐트잖아요. 그리고 그 찢어진 틈 사이로 새로운 미래가 나가버린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 상황을 이르게 된 이유 중에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들을 개혁신당이 의식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요. 이낙연 대표의 지지자들의 모습도 어제 잠시 비쳤는데 그 화면이 있습니다. 어떤 포스터가 하나 등장했었죠. 어제 오후에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저런 포스터인데 그 글자 좀 크게 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혼 책임은 이낙연은 결혼 사기 피해자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결혼 사기로 보고 있는 건데 어떤 분들이냐면 여기 써 있죠 밑에 이낙연 지지자들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에게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정당 보조금 6억 원 이거 위자료로 내놔라. 이렇게까지 이낙연 대표의 지지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일단 이런 이낙연 대표 쪽의 지지자들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잖아요. 이런 지지자들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새로운 미래들은. 그리고 앞서서 박원석 지금 이 위원이죠 지금? 전 의원이죠. 네, 박원석 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향서를 요구했다까지 했어요. 이거는 어떤 정체성이나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전향서를 써내라고. 이런 상황에서 연합이 향후에라도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불가능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분들이 설 명절 첫날 딱 갑작스럽게 한 거는 1 더하기 1은 2 이상의 시너지를 보기 위해서 한 건데 실제 나온 거는 그 직후에 나온 여론조사도 그렇고 더 떨어진 조사도 있었고 거의 효과가 없게 나왔어요. 산술적으로 더한 것보다도 빠진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고 0.8, 0.5가 1도 안 됐다. 안 됐죠. 안 되는 상황이 나오고 또 개혁신당의 지지자들이 많이 나간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포스터도 보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저게 또 이낙연 대표 측 지지자 저기 거강던 반응이 있는데 아마 이낙연 대표 행보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이 따를 겁니다. 자기 지지자들이 저런 식의 요구를 하면은. 그리고 계속 뭐 박원석 지금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이 밝히는 거나 김종민 최고위원이 또 기자회견에서 밝힌 거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이 특정인에 대해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뭐 회의를 지연시키고 결국은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다시 뭉치기도 힘들고 저는 다만 우리 김성환 평론가 말씀처럼 여진을 남겨놓는 거는 그래도 제3지대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기대나 이런 것들을 완전 죽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계속 나오면 남겨놓는데 다만 지금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3월 21일입니까? 그때 후보 등록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 다 뭐 선거 용지도 다 그 이후에 다 만들어진단 말이죠. 인쇄가 되는데 그 안에 다시 뭉쳐서 하나의 당을 만든다? 저는 그건 어려울 거라고 보고 다만 각자가 이제 두 트랙으로 노력을 한 다음에 다음 22대 국회 때 정말로 의석들을 좀씩 얻었는데 뭐 새로운 무슨 뭐 교섭단체를 만든다든지 느슨한 연대를 만든다든지 그런 건 도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거 전은 이미 각자의 세력으로 치르지 않겠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지지자들은 개혁신당 빅텐트를 만들었을 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불만 제기를 했고요. 지금 개혁신당이 쪼개져서 새로운 미래가 다시 등장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의 지지자들은 위자료 내놔라. 이거 결혼 사기친 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는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다시. 만나서 손을 잡자고 하는 얘기 같죠. 정치가 원래 뭐 요동을 치지만 이렇게 요동을 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요. 이런 가운데 또 하나 뒤끝이 하나 남았는데 바로 이게 정당 보조금 받은 6억 원 돈입니다. 6억 원. 6억 원 조금 저대요. 한 6억 한 5, 6천 되는 돈인데 이거 개혁신당이 의석 5명을 만들면서 받은 돈이잖아요. 근데 개혁신당에서 쪼개지면서 의석이 4석으로 한 석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6억 원 갖고 뒷말이 많은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연일 이거 갖고 설명을 하죠. 연일 질문을 받아요. 또 이 돈을. 자, 보조금 문제 선관위에서 답변 받았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동결하고 반환할 방법을 찾은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법적으로 반환할 근거가 없대요. 그렇다고 이거를 어느 특정 뭐 단체나 기부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법 미비 사항인데 22대 국회, 이번 총선 끝나고 구성되는 국회에 입법 과제로 할 것. 법안 통과시켜서 근거를 만들어서 반환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얘기가요. 이와 관련돼서요. 이준석 대표 측에서 설명을 좀 내놨고요.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살짝 요거를 비판, 어떻게 보면 비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저희도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저희는 그걸 다시 반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환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법적으로. 저희가 예. 또한 그 돈으로 기부도 불가능합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번에 정책적으로도 한번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 여성 안전도 그렇지만 어르신들 넘어지거나 그런 거 하면 이거를 적절하게 해서 이거 얼마 안 들어요. 얼마 안 들어요. 이게 이거 저거 신당이 가다가 누가 붙어있면 이거 완전히 깔 수 있어요. 아니 6억 돈이 뭐 저기서 등장을 하는군요. 그 돈이면 이거 다 바꿉니다. 남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비판한 거겠죠. 자,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이른바 이 보조금 6억 원. 그러니까 원래 지금 4석 갖고는 못 받을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건 사실상의 먹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법안 통과되면 나중에 국회 구성되면 반납하겠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일단 이준석 대표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리더십과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에 대한 이 걱정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있다는 예,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합당을 하고 의원 수를 채워서 국민의 혈세를 받았는데 바로 이 파경을 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딱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너무 과도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당이 얼마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도부에서 표결을 하고 표결에 응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퇴장을 하고 이거 구태 정치에서 가장 많이 보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로 밀어붙였다 이거죠, 지금요. 예,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준석 대표도 똑같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여론이 안 좋아질 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뭐 법안을 만들어서 반납하겠다. 이거 완전히 그냥 이번 총선만 버티고 보자는 약간 공수표 같은 느낌이라서 이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뭐 약간 좀 궤변에 가까운 그런 대처 방식에 나서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번 이 6억 6천만 원도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제 앞으로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의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기다리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낙연 대표와 그 새로운 미래 분들을 기다리겠다고 그래요. 이거 완전히 뭐 회사에서 책상 빼고 의자 빼고 다 뺀 다음에 복직하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자꾸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스텝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뭐 손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 보조금 6억 원에 대해서는 반납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안 돼서 일단 동결이고요. 저희가 법안 통과시키면 반납할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개혁신당 인사들 입에서 김종인이란 이름이 다시 아주 진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뭐 역대 총선에서 한 번은 민주당, 한 번은 국민의힘, 뭐 좌로우로 넘나드시면서 예. 뭐 선거에서 뭐 마법 같은 기교라 그러나요, 예. 뭐라 그러나요, 하여간에 능력을 발휘를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신다면은 뭐 저희들로서는 뭐 이렇게 감사하죠. 그 공간위원장으로 그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오시게 된다면 네. 김종인 위원장님의 또 그 전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저희가 바라는 거는 금주 내에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입니다. 예. 저희의 그 정도면- 마음은 그러한데 네네네. 예, 그 결정은 김종인 위원장께서 하시는 거니까 예. 저희는 뭐 기다리는 겁니다. 예. 유석 대변인 여기서도 기다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여러 명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지금 마법이란 표현까지 등장하는데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마법을 기대하는 겁니까? 지금 개혁신당의 현재 정체성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정체성이 맞죠. 아 정체성이 맞다? 예, 지금 이 개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사람들의 대안이 되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서도 성공을 했고 예. 국민의힘에서도 4.7 재보궐선거 승리로 인해서 예.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만드셨던 그런 비대위원장으로서 성공을 했다고 보면 예. 이분이 만약에 개혁신당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쪽 둘 다 아니라는 그래서 대안이 또 될 수 있다. 약간 승리의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다 아니라는 이미지. 그래서 오. 대안으로 제시한 것, 그 선택한 것이 개혁신당이 되니까 예. 개혁신당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맹점은 김종인 위원장의 명성에 그냥 얹혀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과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선택에 따라서 당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또 고민이 분명히 개혁신당 안에서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한미수 대변인. 네. 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본인의 뜻이 관철 안 될 때 집거하고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개혁신당의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합류를 해요. 그리고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인물의 정치인의 성향이 자기 뜻이 관철 안 되면 될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여서 여의치 않으면 떠나버리거나 직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 그렇게 보이죠. 예. 그리고 제가 김종인 위원장은 신문사에 있을 때 인터뷰도 예. 했는데 분명히 김종인 위원장 책도 좀 읽어보고 하면 분명히 통찰력을 갖고 계세요. 예. 조붓게 배웠는지 몰라도 수많은 정치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분은 제가 뭐 그때 느낌도 있었고 다른 또 같이 했던 분들 얘기 들으면 전권을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가 결별한 이유가 정권 문제였거든요. 저는 그것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정권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공천에 관한 정권은 아마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예. 이준석 대표가 평소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니까 분명히 공천에 관한 전권을 줄 겁니다. 공천에 관해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공동도 절대 본인 사전에 공동은 없다는 거거든요. 전권만 바랍니다. 근데 총선에서는 사실은 공천 정권이 전부 아닙니까? 일단 갈수록 가장 크죠. 근데 저는 뭐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김종인 위원장은 안 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뭐 조홍천 의원 말씀처럼 민주당 한 번, 국민의힘 한 번 이렇게 그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예. 요즘 뭐 축구가 유행이니까 축구로 비교를 하면은 예. 축구 감독이 아무리 실력이 좋고 해도 정말 작전 능력도 뛰어나고 예. 개인 능력이 뛰어나도 팀이 어지간해야 돼요. 팀이 조금 그럼 갖춰줘야. 그럼 이게 개혁신당이란 팀이 어지간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갑자기 지금요? 좀 너무 미안해지는데 왜냐면요. 한 대회가 한 50일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이 팀한테 월드컵 16강, 8강 진출하라고 맡긴다? 근데 이게 이 팀이 적어도 피파 랭킹이 20, 30위권에 있다거나 하여튼 100위권 밖에 있는 팀이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럼 100위권 밖으로 보이시는 겁니까? 자꾸 오해하니까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축구에 비교하다가 그런 건데 예, 아무튼 상황이 기분 좀 비슷한 나쁘게 거 아니냐라는 것 개혁신당 같아요. 분들은 듣지 마시고 제가 예.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님이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있는데 이번에 개혁신당 가서 성공하지 못하면 이전에 어떤 또 신화 같은 부분들 예. 불패신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번에는 요청을 해도 쉽게 움직이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말을 아끼셨는데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승리의 경험이 있는 감독이지만 개혁신당이라는 팀이 이게 어지간한 팀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상황이. 아니, 약간. 너무 폄하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아니지만 아무튼 축구로 비교하면 축구로 비교하면 좀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뭐 다 하셨는데 뭐 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 빅텐트에서 갈라졌잖아요. 그래도 개혁신당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가 다시 뭐 재출범을 한 셈이 됐는데 요 새로운 미래가 지금 어떤 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선거용 떴다방이 결코 아니다. 총선 이후에는 아마도 좀 더 민주당의 재건, 우리만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해 가겠다. 지금 민주당에 계시는 동지 여러분도 그런 저희들의 노력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막장 공천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각계약진해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이재명 사당화, 이재명 막장 공천에 맞서야 합니다. 특정해서 몇 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합의 통보를 받은 분들하고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그분들이 어떤 행동이나 방침을 결정한 건 아니니까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새로운 미래, 민주당에 이제 추가 탈당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공천에 배제되거나 여러 가지 여의치가 않으신 분들. 이른바 이삭죽기 수확이 가능할까 이거예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는 이낙연이라는 이름이 아깝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 개혁신당에 들어간다고 서둘러 들어갔다가 앞서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버려지듯이 나오고 그리고 나와서 민주당에 마치 민주당이랑 감나무 밑에 들어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 처럼 지금 그러면서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또 지금. 그거 어떻게 진짜 민주당이 됩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이낙연 대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좀 사그러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권까지 갈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의원들이 와서 문 두드리면서 저희도 받아주십시오.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 하위평가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홍영표 의원 의원실 천사후에 모여가지고 비밀 심야회동을 하고 하위평가 받은 의원들하고 같이 우리 나가니 안 나가니 이재명 이선 퇴진을 요구하니 이런 거 모의하고 그리고 안 받아들여지면 우리 탈당해가지고 같이 우리한테 오시오라고 해서 김종민 의원하고 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평판이 나빠지잖아요. 정치는 평판이 다예요. 제가 볼 때는. 그 평판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판을 계속 깎아먹는 방식으로 지금 새로운 미래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민주당의 문제를 지적하고 진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낙연이 뭘 할 수 있는지 이낙연이란 정치인이 뭘 어떤 면에서 다른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뭐 거기에서 분란이 있든 하위 평가를 받아서 뭐 나름대로 면이 깎여가지고 나오든 국회의원을 더 못하는 상황이 됐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사람들이 서둘러 와서 내 이낙연 대표랑 같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좀 김종민 의원도 참 제가 볼 땐 딱해요. 처음 나오자마자 개혁신당 뛰쳐나오자마자 저런 얘기를 합니까?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방식으로 자꾸 가게 되면 제가 볼 땐 개혁신당보다 새로운 미래가 훨씬 더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윤준현 대표는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떻게 좀 하실까요?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그러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판도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뛰쳐나가서 다시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거나 욕을 먹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하위 평가 받아가지고 망신당하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본류가 사실은 이낙연 대표 쪽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빅텐트 없어졌는데 오히려 지금 별관 하나 그럴듯한 별관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옆에. 거기로 이사하는 거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두 분이 갈리시는데 아무튼 평가도 갈르고요. 이낙연 대표의 평가 그리고 전망 자체도 조금씩 결이 달라요. 이건 좀 봐야 되는 문제고요. 자,
그럼 지금 살짝 민주당 상황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다음 준비된 이슈가 바로 이 민주당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어디 방인데 818호와 1004호가 뭐가 대립을 하는 것 같죠? 이게 국회에 가면은 의원들이 각각 쓰고 있는 의원회관 방 번호입니다, 지금요. 118호와 1004호는 아주 색깔이 다른 정치인들이 쓰고 있는 방이라는 거죠. 자, 그럼 무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잠깐 나오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자, 818호는 이재명 대표의 의원실. 최근에 여기서 무슨 비공개 회의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게 논란이죠. 여기에서 무슨 컷오프를 논의했다? 뭐 근데 당사자로 지목되신 분들은 아니다라는 또 설명도 나오고 해서 논란이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제부터 홍영표 의원실은 104호인데 친문의 어떻게 좌장격이잖아요. 그리고 친문 비명위원들이 최근에 이 공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기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거죠. 계속 모이고 있다 그래요. 요겁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일단 측근이라고 했을 때 당직자들이라고 하면 그 공식적인 모임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단위의 회의인지 아니면 뭐 그런 공식적인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의원들 사이의 모임인지 이게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러나 저는 뭐 당대표가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의원들과 비공식적인 그런 회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하고는 그런 공식적인 회의체 말고도 또 수시로 이렇게 만나서 또 보고도 받고 또 하지 않겠습니까? 집단 탈당이나 이런 움직임도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일단 좀 당을 좀 정상화하는데 우리들이 좀 지혜와 힘을 모아가야죠. 당 지지율이 좀 오늘도 만나고 계속 만나기로 했어요. 자, 뭔가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처럼 보이죠? 자, 그럼요. 지금부터 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평가를 받았다. 이걸 스스로 공개하면서 지금 공천 관련해서 반발하고 계신 분이 있죠.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인데요. 지금부터 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윤영찬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영찬입니다. 예. 오늘 의원총회가 열렸잖아요. 민주당 의원총회. 근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불참했다고 알려지는데 의원들의 항의도 있었다 그러고요. 의원총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천 작업들에 대한 일종의 성토장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성토장 분위기가 있었다. 자, 그리고요. 공관위로부터 현역 하위 평가 10%에 들어갔다. 이거 통보를 받으셨는데 받기 전에는 혹시 예상은 하셨습니까? 저는 뭐 워낙 또 비명계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줄곧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그다음에 당내 민주주의의 실종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저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위 10%에 들었다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요. 그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모두에게 알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문제 제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또는 하위 2% 여기에 해당하시는 의원분들이 거의 30명, 20명 훌쩍 넘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부 의원분들만 공개해졌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공개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혹시 아시더라도 이름은 말씀 못 하실 텐데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저도 주변에 공개를 안 하시는 몇 분들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되게 다 비명계, 그리고 지금까지 당을 통합하고 혁신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왔던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찌됐든 불이익을 받더라도 본인은 경선에서 확실하게 싸워서 승리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 경선을 통해서 임해서 싸워서 이기겠다 이런 각오를 다진다는 말씀이네요. 네네네. 혹시요 유영찬 의원님께서는 하위 10% 통보를 받으셨는데 그 사유도 확인을 좀 하셨습니까? 아니요, 사유는 저한테 공개하지도 않았고요.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전화로 하위 10%에
포함됐다라는 사실까지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여러 언론에서 이제 그 사유에 대해서 이 통보를 했느냐라는 질문들을 받고 공관위원장이 나는 그냥 명단만 넘겨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예. 그러니 이분에게 무슨 사유가 어떠냐 저떠냐를 물어보는 것 자체도 참 부질없는 짓이라 생각을 해서 예. 저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른바 이제 비명계 또는 이제 친문계라고 꼽히시는 의원분들 중심으로 어떤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화되고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까? 예, 뭐 지금 친문 쪽의 의원님들 또 이 비명계 의원님들이 모이시고 있죠. 예. 모이고 있고 그다음에 모인 분들이 지금 현재 총선을 앞두고 지금 우리 당이 패배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강한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총선에서 엄청난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예. 서로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로 나온 건 없습니까? 예, 뭐 현재로서는 뭐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 구체적인 방식은 없지만 일단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천의 상황들을 예. 중단하고 그리고 우리 이철희 청와대 전 정무수석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불출마라든지 아니면 이 지금 조기 선대위 구성이든 이렇게 본인의 지금 현재 권력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예. 지금 선거가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 또는 조기 선대위라는 건 현 지도부가 이제 해산이 된다는 뜻 같은데 이런 얘기가 조금 구체적인 안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조기 선대위가 이 당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새로운 당의 주체가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나타나야만 등장해야만 예.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 체제 하에서는 아마 계속해서 공천과 관련된 잡음들이 계속 일 것이고 그리고 선거 국면에서도 당이 단합하지 못하고 당이 분열되는 예.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 미래에서는요. 지금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시거나 전 뭐 컷오프 등등 어려움에 처한 민주당 의원분들 향해서 약간 손짓하는 분위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보세요? 예, 뭐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제의를 받은 건 없지만 예.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하위 20% 내에 통보를 받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 이런 상황들을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본인의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앞서서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분들이 탈당하실 때 윤영찬 의원께서는 잔류를 선택하셨거든요. 근데 네네. 혹시 그때 탈당하지 않은 거를 좀 후회하거나 그런 순간은 없으셨을까요? 예, 저는 그 당시 잔류를 하면서 민주당이 끝까지 남아서 선산을 지키는 구분 소나무가 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예. 그걸 우리 주민들께도 그 약속을 드렸습니다. 설사 하위 뭐 10% 20% 그다음에 공천에서 불이익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께 드린 약속을 제가 또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위 10% 대상자가 돼서 아마 나중에 경선 점수에 감점을 받는 상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끝까지 임하겠다 이 말씀인 겁니까? 네, 지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체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친문계 또는 비명계 의원분들이 지금 체제로는 안 되고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 선언 또는 조기 선대위 체제로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어떤 지도 체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지금 얘기가 지금 물밑에서 되고 있나 보네요. 지금 그 말씀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의원총회가 열렸어요. 아까 뭐 분위기 잠깐 유영찬 의원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화면으로 좀 정리된 게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안 했어요. 오전에 최고위원회의는 주재를 했고요. 그리고 본회의 참석됐는데 본회의 끝난 뒤 11시 정도에 열렸거든요. 근데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정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거 또 성토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걸 의식해서 참석을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불참됐다 또 이런 얘기가 주고를 받았는데 오늘 의총이 비공개였지만 참석을 하시고 또 참석하고 나오고 하신 의원분들이 또 얘기를 꺼내놓은 게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공천이 돼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좀 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해야 된다. 그 얘기했어요. 의원들이 아주 울분에 차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친문이다 비명이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에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원내대표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지도부로서의 좀 책임을 느낀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견을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지도부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총에 약간 불만을 갖고 참석하신 분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막상 참석을 안 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오늘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직,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를 임하셨던 분들,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등 입장문을 냈는데요. 내용이 좀 길지만 압축하면 이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과 민주적 원칙 객관성 훼손됐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게 공천해야 된다. 이걸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강하게 좀 비판한 건데. 자,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이 나와 계신데요. 당의 원로, 그러니까 전직 총리 두 분 포함한 원로들까지 비판하는 상황. 이거 지금 당 상황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다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설명. 그럼 가장 중요한 핵심. 핵심. 아까 윤영찬 의원은 사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의원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두 분 총리 말씀 당의 원로시고 어른들이신데 저런 말씀 새겨들 부분이 있으면 새겨 듣고. 근데 이제 윤영찬 의원 말씀 들으면서 이제 엊그제는 저는 뭐 현역이 아니니까요. 현역 의원들 방에 어떤 분이 또 대표와 공관위원장입니까? 뭐 사퇴를 요구했다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라고 이름 다 알려졌습니다. 보도를 그분을 한번 언론들도 되새겨 보십시오. 그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강성 친문, 대표적인 강성 친명이라고 했습니다. 철험의 소속이라고. 다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위 10% 20% 본인들한테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저도 기자분들한테 좀 들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친명 중진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경선 조용히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말씀 안 하실 때는. 이번에 평가된 거가 지금 뭐 윤영찬도 초선이시니까 지난번 들어왔고 재선 3선 의원들 다 지난번 20대 총선 때 했던 평가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4가지 큰 기준이 있습니다. 의정활동, 기여활동, 공약 이행, 지역활동. 뭐 입법, 상임위 이런 부분만 있는데요. 그 부분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뭐 평가한다 그 말씀인 거죠? 이거를 저희 기자단한테 저희 공보국에서 공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보시면 29개 항목인가가 돼 있어요. 저야 뭐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원회니까. 나중에 받겠지요. 항목이 그렇게 다 디테일하게 돼 있는데 아니 그거를 그 12명의 외부인 위원장이 오셔가지고 12명이 수개월을 작업을 했는데 그걸 대표나 지도부가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 때 똑같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하위에 계신 분들의 어떤 마음이나 어떤 억울함 이런 걸 다 이해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점도 충분히 본인들께서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기 때문에 전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대표가 이제 새로운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되고 떡잎이 져야 새순이 돋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적 쇄신과 당의 분열은 정말 딱 바로 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까요? 국민의 시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보실 때 야 그래도 민주당 정말 인적 쇄신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정말 황골탈퇴의 진통을 겪고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마지막 4월 10일 날 국민들께 지지를 받을 거고 그렇지 않고 저게 정말 일부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정말 이건 진통을 넘어선 분열이다 하면은 저희들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 수 있겠죠. 의총 상황은 제가 들어가지는 뭐 현역도 아니고 안 들어갔습니다만 전해 들은 말로는 한 15명 정도가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성토하는 분위기도 있었을 거고 근데 상당수 또 의원들은 지금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가 총선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전체적인 평가는 또 언론을 통해서 드러날 때 국민들이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지금 당 대변인 맡고 있는 한민수 대변인의 말씀, 그리고 앞서서 반발하고 있는 윤영찬 의원의 말씀, 시청자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어요. 지금요. 양쪽의 얘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의원 평가, 어떤 뭐 평가 항목들이 다 있는데 일단 다음에 준비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정량 평가, 객관적인 숫자가 나오는 평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정리된 게 있는데 최근에 한 시민단체가 평가를 좀 내놨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하위 20% 또는 하위 10%를 받으신 분들도 먼저 봐주세요. 김영주 의원 탈당 선언했죠? 대표 법안을 발의했다는 거는 법안 발의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의정의 가장 기본인 법률안 제출은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건데, 지난 21대 국회, 지금 끝나는 이 국회에서 100건 넘게 하셨다고 그러죠. 그리고요,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률이 9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출석했다는 뜻이고요. 또 다른 20%에 들어간 송갑석 의원 역시 거의 100건 가까이 했고요. 출석률도 상당히 높죠. 그리고요, 박용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은 하위 10%인데, 그러니까 20%가 더 낮게 된 거죠. 여기 들어가신 분인데 82건 각각 39건 정도 법안 발의, 그리고 상임위하고 본회의 출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요, 이게 시민단체인데 이걸 딱 집었군요.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물론 이재명 대표는 중간에 들어왔어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그렇지만 6건, 그리고 출석률이 좀 상대로 낮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어떨까? 물음표가 찍혀 있는 거죠. 이런 사안까지 지금 지적이 좀 되고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즘에 참 민주당 일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얘기를 꺼내는데 그 목소리, 그다음에 민주당의 공관위원장의 어떤 설명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시스템 공천이 왜 모든 함수를 통해서 다 이재명이 원하는 결과만 나옵니까? 이재명은 10%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단식하느라고 재판 다니느라고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느냐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안 하지 않았나요? 1%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비명계 공천 학살이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이 정해놓은 그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명계 학살이라는 것은 저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모든 공천 이 심사는 저희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진 대표, 아까 약간 어떤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법안 발의, 그다음에 출석률. 물론 이게 정량 평가입니다. 숫자가 나오는 거. 여기에다 이제 정성 평가, 약간 주관적일 수 있는 평가가 반영돼서 전체적인 평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 정성 평가가 한 90%를 차지하는 게 아닌가. 이 채점표를 좀 보고 싶습니다. 궁금한데요. 이 박용진 의원이나 특히 또 김명주 국회 부의장 이런 분들은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성가신 의원들이에요.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법안도 많이 내고 상임위도 열심히 하고. 아까 이 시민단체에서 평가한 내용 좀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집계를 한 거죠, 시민단체가. 그러니까 특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뭐 공정경제라고 하는 뭐 3법 이런 가지 주도를 했고 또 사립유치원 문제 등 상당히 그 거칠고 공격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분들이랑 상임위에서 만나는 거를 약간 좀 꺼릴 정도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하위 10%라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평가는 아마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도 믿지 않을 겁니다. 믿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정성평가를 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당연히 노골적으로 뭐 비명이다, 반명이다 이런 점수는 없겠죠.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당 대표 혹은 당론에 얼마나 앞장서서 단결하고 결집해서 일했느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평가 비중을 매우 높였을 것이고 그렇게 점수를 했을 때는 사실은 누가 점수를 매겨도 박용진 의원 같은 이런 열혈 정치인이
하위 10%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짜놓고 들어간 채점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사천을 합리화하기 위한 채점이었다. 이렇게밖에 국민들이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이요. 이게 한 2년 지난 건데요.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뭔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공천 사안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발언과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의 반응도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공관위원장 전화가 왔고요. 저는 참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웃으시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통보만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금방 끊었고요. 근데 약간 헛웃음도 나왔어. 좀 있다가 공관위원장도 약간 멋쩍어는 하더라고요. 저 때도 그냥 저는 웃었고 지금도 그냥 웃습니다. 잘못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김수환 평론가. 2022년에 이게 전당대회니까 경쟁하는 상대인데 그 경쟁자를 좀 약간 북돋주면서 공천 걱정 없이 만들겠습니다. 근데 지금 걱정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역으로 또 공천 줬다고 하면은 당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공천 그냥 줬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데 저는 앞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민주당이 기자들한테 보냈다고 하는 그 세부 평가표를 봤어요. 예. 20대하고 21대 국회 지금 똑같아요. 평가 항목이 똑같고요. 배점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어요. 세부 평가 배점하고 반영 비율까지 다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상임위 활동 열심히 한 거, 그리고 국회 출석률 뭐 많이 출석한 거, 이런 건 성실도라든가 상임위 활동 이런 데서 다 평가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당무감사하거나 그러면 지역위원회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 평가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국민의힘도 똑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지금 눈에 잘 안 보이는 거라고요. 지역위원회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역구 관리하는지 누가 합니까? 그건 당무감사 가가지고 감사원들이 감사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박용진 의원 나는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관리 안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일면만 보고 저 정치인은 지금 여당하고 잘 싸웠고 여당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천을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좀 인상비평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그 아까 평가표 제가 갖고 있는 거를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뭐 공개가 됐다 그러니까 뭐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거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까 이제 홍영표 의원 얘기도 나왔지만 홍영표 의원이 이번에 5선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른 의원은 6선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철 의원은 4선 도전하고요. 박용진, 송갑석 의원은 지금 반발하고 있지만 3선 도전이에요. 수도권에서 이 정도 도전을 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말하면요. 민주당이 혁신공천하고 그동안 민주당이 실망하고 입법 활동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평가 받을 때 이 의원들은 하나도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볼 땐. 그리고 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의원들 앞에 나가서 앞장서서 이재명 대표 위기 빠졌을 때 그리고 검찰이 검찰권 남용할 때 나가서 정면에서 나가서 싸워본 적 있나요? 전 제가 볼 땐 기억이 나는지 않아요. 이건 제가 국민 눈높이 봐도 저는 이거 과히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문제 또 당에서 쓴소리 나는 거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앞에 나가서 싸워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나는 4선이고 5선이고 나는 이제 3선 하면 되네. 그리고 앉아가지고 여당하고 생색낼 때 싸워주고 싶을 때 국민들이 카메라 비출 때만 열심히 싸우는 척하고 당이 진짜 위기에 빠졌을 땐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뒷전에 앉아서 대표 욕하고 당 분열에 빠지게 하는 거 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무능하다고 비판받으면 이런 의원들도 같이 무능하다고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의원들 나는 비명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때 그때 처음 중앙정치무대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전에 뭐 정세균 괜히 친문 괜히 온갖 개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5선 4선 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왔던 건 왜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나치게 우리가 좀 시끄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게 당내에서 엄청나게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뭔가 변화를 바라는 눈높이로 바라보면 저는 이 의원들 이제 나도 한번 정치 좀 뒤로 물러나 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고민도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지금 공천 과정, 어떤 공천 결과가 하나씩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시각차가 분명히 보여요. 지금도 패널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약간의 입장차와 평가가 확연하게 좀 달라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정치권, 사실 공천 관련해서 총선을 앞두고 시끄러운 정당, 이건 좋지 않다. 이게 보통 통설이거든요, 정치권에서는요.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 모습을 10년 전과 비교하는 시각이 요즘에 정치권에 좀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여기 보면 민주당 2012년 총선 데자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12년 체제하고 지금 2024년 체제인데 당시에는 한명숙 대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죠. 당시 2012년에는 MB 정권 심판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윤 정권 심판론.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총선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천 논란이 있는데 10년 전에는요. 이른바 노이사, 친노, 그다음에 특정 대학을 나온 사람, 그리고 486, 노이사 중심의 공천에 대해서 구민주계의 반발이 심하게 있었다. 근데 이번에는 친명 중심 공천 논란이 일면서 친문 비명계 반발이 있었다. 요것도 뭔가 좀 흡사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10년 전에는 총선 2달 앞두고 뭔가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민주당에 불리하게 역전이 됐다는 거죠. 민주당이 내려갔다는 건데 최근에 약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된 현상이 나타났죠, 지금요. 이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당시에 여당을 누가 이끌었는가 보면은 박근혜 비대위 체제,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 그리고 당시에 총선의 결과는 당시에는 민주통합당이었는데 과반 장담을 했거든요. 그러나 패배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들이 요즘에 꽤 많이 나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렇게 보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제법 잘 비교를 잘 해놨는데 만들었습니까? 근데 많이 좀 근본적으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2년에는 신문사의 정치부장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 무엇보다 뭐가 다르냐면은 당시 선거는 앞선거가 2008년 총선이 있었죠.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민주당 전신 지금 뭐 민주당 계열이죠. 상당히 크게 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였었고 2008년 총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81석이었고 그리고 이제 4년 뒤 선거였는데 이때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낮았죠. 굉장히 낮아서 실정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섰는데 그때는 2012년이니까 집권 5년 차 아닙니까? 이제는 뭐 사실상 박근혜 비대위에서 박근혜 전 대표 대통령이 당시 비대위원장이 다음 뭐 대권 주자다. 자기 주자다. 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근혜 대표가 뭐 경제 민주화랄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하면서 국민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뭐 포장지를 잘 둘러서 뭐 속였다는 표현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총선을 치르고 민주당 계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공천 논란이 저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선거를 진 건데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좀 다른 건 뭐냐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뭐 천안함 연평도 사건도 있었고 내곡동 사저 특검법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좀 다릅니다. 그래도 국민들 앞에 나와서 사과도 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까? 홀로 서결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공천에 전혀 손 못 대게 하고 자기 색깔로 총선을 치르지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 차이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저기 공천 논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성환 평론가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의석수가 지금도 한 160석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그 지난 총선 때는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당내에는 뭐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 7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계신 분도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 나머지가 다 비명, 그때 당시 따지면 친문, 친노 의원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세력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평가를 하고 당 지도부가 됐고 이런 상황이면 모두 우리 숫자로 따지면 당연히 비명이나 친문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프레임을 당 지도부가 나누고 대표가 나눠가지고 한쪽을 밀어내려고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우리 당 지도부와 그리고 당 대변인 저한테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총선에서 지면은 정말 모두가 힘들어지고 이 퇴행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한 석이라도 이기겠다는 간절함과 절박감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보실 때 민주당 살려고 몸부림친다. 인적 쇄신을 하는구나. 이거를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 그러니까 반발의 목소리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 지도부 쪽에서 이건 문제가, 지금 한민수 대변인 뭐 말씀하셨지만 이건 문제가 없이 그냥 가는 거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쪽도 있어서 이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사실은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세력들과 뭔가 지금 연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를 뭐 출마시키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 준비했던 분들이 이제 배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오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상원 의원이 울산의 지역구가 있죠. 지금 민주당 소속인데. 근데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비례정당 관련해서 지금 뭐 진보당 등등과 연대하는데 본인이 전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버렸죠. 그러자 민주당 탈당해서 국민의힘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꺼내나요. 갑자기요 지금. 민주당 소속인데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도 갈 수 있다. 열어뒀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분석을 하면서 꺼내신 분이 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하위 20% 만약에 이런 분들은 의원들 입장에 따라서 좀 갈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홍천 의원이 만약에 탈당 안 하고 지금 하위 20%인데 앞으로 탈당한다. 근데 국민의힘을 가면은 조홍천 의원 당선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에 따라서 아 내가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는 의원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자, 윤석 대표. 이거요. 민주당 분들이 여의치가 않아서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 윤석 대변인 입장에서 국민의힘으로 올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 분이 오셨잖아요. 이상민 의원. 아, 먼저 오셨죠. 그리고 그분은요. 그분이 이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 모범 사례. 그렇죠. 자, 울산 북구 같은 거 저희 당이 된 적도 있지만은 굉장히 그쪽이 좀 어렵다고 보시는 어려운 곳이죠. 곳이에요. 예. 노동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노동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참 어려운데 이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하위 10%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이유로 이제 사실상 출마가 그렇죠. 어렵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당대당 지금 뭐 진보당인가요? 그쪽하고 뭔가 지역구 서로 양보 좀 해주면서 세력을 합친다는 소위 말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이재명 대표 대선 플랜 같은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본인 지역구가 그냥 없어지고 출마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할 겁니다. 본인이 정치를 더하기 위해서는 공천을 받아야 되고 공천 받아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무소속 나가면 어려울 거 뻔하니까 저희 당으로 와서 저희는 이제 경선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지역을 지금 경선 지역으로 해놨는데 와서 경선을 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신 거예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아까 또 조홍천 의원 얘기했죠. 조홍천 의원 남양주 합 거기 지금 최민희 전 의원이랑 어느 분이 경선하기로 돼 있잖아요, 민주당이. 이 상태에서 조홍천 전 의원은 원래 박근혜 청와대에 있던 분이에요.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입니다. 저희 쪽으로 오면은 굉장한 폭발력이 또 있을 거예요. 그걸 최재성 전 의원이 정확하게 찍으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지금? 많죠. 지금 윤석 대변인은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이세요. 대변인이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 듣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시청자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지금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최재성 전 의원의 그 분석이 굉장히 제가 설득력 있게 들렸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제 의견을 좀 첨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런 일을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선 앞두고 이게. 아무튼 이런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어뒀어요. 지금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이는 선택이. 자,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에 등장하실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사실은 민주당이 이 두 분의 총선 출마를 놓고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주어가 빠졌죠? 이거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추미애, 임종석 놓고 고민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뭐 제안을 하고 거절했다는 얘기 나오고 여론조사에서 한번 조사해봤다는 얘기 나오고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최근에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동작을인데 가상대결한 여론조사예요. 이게 언론사가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밑에 나갑니다. 그 출처나 이런 건 나가는데요. 일단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됐죠, 지금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로 추미애 전 장관을 가정해서 가상 대결 봤는데 44대 34이 나왔어요. 이거 오차 범위 벗어나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은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여론조사대로라면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당히 힘든 싸움이 될 거다. 자, 그런데요. 같은 지역에 다른 인물을 놓고 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역인 이수진 의원을 놨는데 41대 37이에요. 이건 오차 범위 접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동작을 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자, 다음 조사 결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구 성동구 갑입니다. 여기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이 여기는 출마를 하게 돼 있죠. 추미애 전 장관도 여기다 놓고 보니까 33대 31. 요거는 오차 범위 안에 접전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요, 사실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기 출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도 있어요. 여기는 30대 33. 임종석 전 실장이 조금 앞서요. 물론 오차 범위 아닙니다만. 그렇다면요. 이게 지금 양쪽 모두 다 추미애 전 장관이 쉽지 않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우선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전략 자산에 아주 유능한 분들은 여타 지역에 미치는 파비효과가 크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헌신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송파의 어떤 지역을 제가 요청을 한 바는 사실입니다. 메시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그걸 보고 저희들도 전략 공관위 단위에서 최종적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후보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가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국민의힘 후보로 윤희숙 전 국회의원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 거군요. 윤지준 대표. 예. 추미애 전 장관 두 지역구 가상 대결 결과 보면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우세는 아닙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것도 있고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을 공천을 어떻게든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여러 지역을 번갈아 가면서 추미애 전 장관을 굳이 그 지역에 연고도 없고요. 뭐 관련성도 없습니다. 단지 정말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고민정 의원 지역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보니까 새로운 지역구를 골라줘야 되는 입장에서 계속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그러니까 중구 성동과 뭐 동작을 뭐 몇 군데를 이렇게 조사했다고 그러죠, 지금 그렇죠. 여기서. 근데 지금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아무래도 이명배 공관위원장이 밝혔던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주역을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과 아무래도 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기를 바라는 쪽의 지지자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임종석 실장은 그런 부담이 좀 덜한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뭐 일각에서는 정말 뭐 보수 정권 교체 뭐 1등 공신 이런 이제 희화화까지 될 정도로 너무 거칠게 플레이를 했다 보니까 이런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중도층 또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불안론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지역에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그 지역 주민에게도 약간 심어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여론조사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시간을 끌면서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미수 대변인, 지금 당에서 어떤 생각을 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임종석 전 실장과 추미애 전 장관을 놓고 어떤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좀 전에 우리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 두 분 다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고 추미애 전 장관은 이제 전략 지역구에 출마를 시키기 위해서 여론조사 적합도 조사는 전 당연히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금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 후보군들 인재들 같은 경우는 많이 돌리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군데 말고도 어느 곳이 진짜 적합하고 상대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할 때 이길 수 있는가 이건 당에서 판단하기 위한 조사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미애 전 장관의 전략 지역구가 선정이 되거나 그 이후에 논의가 될 거라 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보도 보고 또 위원장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을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임 전 실장께서는 현재로서는
흔쾌하지 않은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중성동갑이라는 지역은 그 현역 의원이시죠. 아직은 현역 의원인데 지역구로 옮기신 그렇죠. 그 저기 홍익표 원내대표 비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거는 뭐 여야 모두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그 지역은 이미 진즉에 전략 지역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건 당 지도부, 특히 전략공관위에서 전략적 판단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략공관위원장께서 이렇게 임종석 전 실장에게 다른 지역을 또 제안을 하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들을 거쳐서 좀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조만간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거는 홍익표 의원이 물러나고 홍익표 의원은 강남 쪽, 서울 강남 쪽에 출마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중구 성동갑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당선이 유리한 곳. 그리고 최근에 임종석 전 실장이 제안했다는 송파갑은 민주당이 당선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 이렇게 꼽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어려운 곳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제안하고 그리고 굉장히 상당히 쉬워 보이는 곳은 자꾸 추미애 전 장관을 놓고 여론조사를 돌린다는 거죠. 이게 지금 논란과 갈등의 어떤 이유가 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는 건가? 글쎄 이것도 뭐 당에서 민주당이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결정하겠지만 이게 또 반발과 잡음이 나올지 그렇지 아닐지 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조국 신당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면서도 고민거리처럼 보이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좀 묘한 얘기를 꺼내놨어요. 이중당적 얘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원들의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질문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당 가입은 한 정당만 가입하게 돼 있죠. 실제로 중복 가입이 된 분들도 제법 있어요. 원래 뭔가 이게 단속이나 파악이나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중복 정당이 가입돼 있다고 해서 뭘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실제 처벌된 경우는 별로 없어서 유명무실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중 당적은 안 된다라는 게 정당법상 분명합니다. 유석 대변인 이거 뭐예요? 이중 당적은 정당법상 안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중 당적을 해도 된다. 물론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처럼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이거 뭡니까 지금 이거? 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확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당과 이 정당에 모두 당원 자격을 가져도 이건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도 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나온 얘기인데 그 이중당적 가지고 있는 거요. 그 처벌이 굉장히 셉니다. 징역 1년 이하예요. 한 번도 그것을 의율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많죠. 이중당적 본인이 또 스스로 어느 당을 들어갔다가 뭐 탈당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희미해서 본인이 모른 채 이중당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당들이 또 합당하고 뭐 또 찢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흘러가서 아직도 당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이 새로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어떤 세력 이거 관련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생각지도 못한 약간 편법 같은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중당적 정당법상 분명히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고 뭐 법으로 규정이 돼 있다 그러네요.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 오후 6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MBN 뉴스와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는군요. 근데 국민의힘 공천도 역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없대네요. 뭐가 빠졌다 그럽니다. 두 가지나. 뭐가 빠졌다는 거죠? 화면으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좀 부드럽게 진행 중이다. 이런 평가인데 보통이. 근데요. 여당 희생 감동이 없는 이무공천. 두 가지 빠진 게 희생도 안 보이고 도대체 감동도 없다. 이게 두 가지가 빠졌다는 거군요. 그러면은 일단 희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저 불출마합니다. 저는 다른 후진을 위해서 제가 양보합니다. 뭐 이런 건데 장제원 의원은 지난해 일찌감치 불출마한다고 선언했죠. 근데 불출마 선언한 거는 보면 딱 장제원 의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공천 결과 보면 부산 사상이잖아요. 지역구가. 여기에도 최근에 후보가 결정됐는데 장제원 의원의 최측근이 단수 공천됐다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희생인 듯 아닌 듯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요. 화면 마저 보겠습니다. 또 있는데 그럼 감동 부분은
공천 심사가 많은 곳이 완료가 됐는데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컷오프가 없어요. 컷오프를 좀 과감하게 하면은 컷오프 당하신 분은 막 반발도 하고 우울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아 시원하게 하는구나 이번에 뭔가 뭐 이런 느낌을 주는데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무 공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와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하신 분들이 있고 평가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누가 10%에 해당하는지도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결정되는 문제이고 제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이기는 길은 그런 시스템이 이 공천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고 저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당에서는 조금 지금까지는 뭐 무난하게 공천을 해왔고 예. 또 잡음도 적었고 예. 그런데 아주 큰 감동은 사실 없었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래도 국민들에게 그 감동을 좀 주면서 공천을 끝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공천이 될 것이냐. 노이즈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여당 한동훈 위원장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비한 민주당은 지금 엉망이죠. 계파별로, 직능별로, 뭐 예를 들면 출신별로 규정을 맞춰줘야지 한 팀이기 때문에 공천이라는 거는 이 밸런스에는 여야가 공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고 어떤 큰 메시지, 큰 그림, 감동을 주고 있느냐 그 점에서는 저는 좀 인색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수환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이무 공천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은 좀 구조적으로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승자의 저주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요. 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치열한 지역이잖아요. 지역주의가 또 작동하지도 않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또 후보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요.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눈밖에 나서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 데다가 영남 지역에서 현역 컷오프를 지금 최대한 안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반발할 사람들이 별로 없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쉬운 문제를 풀다가 지금 남아있는 제일 고난이도 킬러 문항이 남아있는데 일단 1점짜리, 2점짜리 풀고 킬러 문항 3, 4점짜리 남겨뒀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근데 이제 컷오프 시작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컷오프를 내가 당할지 안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예. 지금 다른 어디 찐윤 공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라는 불만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불만스러운 얘기를 함부로 꺼낼 수가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전 제가 이렇게 공천한 거 쭉 보면 많이 끼워 넣었거든요. 이른바 찐윤들, 친윤들. 예를 들면 이름만 불러드려도 그래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윤한홍, 정진석, 박대출, 친윤 초선, 박수영, 배현진, 유상범 등등 해가지고 많아요. 연판장 돌린 초선 의원들 지금 다 공천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민주당이 사실은 시끄럽다 보니까 잘 도드라지지 않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뭐 이거는 잘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데 있어서 약간 좀 언론 플레이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린 시스템 공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앞을 나가면서 언론들이 거기에 주목하도록 만드니까 실제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이 다 덮여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돈 금품 수수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청주 지역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냥 그거 뭐 공천에 크게 반영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전주희 의원도 지금 뭐 지역 농협에서 직원들이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후원금이 빠져나갔다고 얘기하고 선관위가 그걸 수사 의뢰를 했어요 경찰에. 근데 전주희 의원은 이거 거짓말이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허위다 주장을 하고 있지만 선관위가 아무 근거 없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당에서는 그냥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 언론이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보도를 적극적으로 사실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기 때문에 자꾸 덮이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균형감 있게 보자면 너무 지나치게 민주당 문제에만 집착해서 그렇지 국민의힘도 적지 않은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진희 대표,
잡음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두 가지가 없다. 예. 희생과 감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좀 약간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영입 인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그 영입한 인재들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영입 인재라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좋은 조건에서 경선을 하든 혹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줬을 때 이제 영입 인재인데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온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이 영입 인재들은 죄다 험지를 갔습니다. 예, 그래서 험지에서 지금 아주 어려운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바로 희생이죠. 예, 처음 정치를 자신의 현업을 포기하고 정치에 들어와서 험지에 출마해서 내가 한번 이 국민의힘 분위기 바꿔보겠다. 이거 희생이고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산 출신들 지금 경선입니다, 전부. 아니면 험지죠. 다수가 경선이 돼 있더라고요. 거의 다 경선입니다. 예. 뭐 주진우 비서관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경선, 특히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도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배현진 의원이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바로 시스템 공천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경쟁 후보가 과연 경선을 붙였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인가. 경선을 붙여봐야 결국은 정해진 결과가 나온다면은 굳이 서로가 분열할 필요 없이 빨리 지역구를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기준에서 저는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마치 뭐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갈등도 없애려고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전에 갈등이 불거질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이렇게 해결한다라고 하는 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후보들을 딱딱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오늘 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발표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 좀 준비되는 대로 확인해 보고요. 제가 한미수 대변인께서는 여러 가지 발언기 요청하시는데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해 짧게 말씀드리면. 예. 근데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장제원, 하태경만 바보 됐다. 부산 떠났더니 지금 경선 붙여놨고 장제원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는데 물론 측근을 챙겼어요. 예. 그 지역에 있는 예비부들 지금 상경하겠다. 그러면서 무소속 연대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언론에 이제 민주당을 너무 과도하게 비추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가려졌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영입된 분들 그렇게 뭐 험지가겠다는 거 나름 평가합니다. 그럼 그 현역들은 뭐가 됩니까? 현역은 전혀 컷오프는커녕 다 공천받고 있어요. 우리 윤 대변인 같은 분도 경선까지하나요? 단수 안 주고.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영입 인재들을 영입했으면 또 나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뭐 주진우 비서관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의 대학 동기, 연수원, 대학 후배대 연수원 동기 다 단수 공천 받았어요. 이런 분들 상당히 문제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역시 여당의 어떤 뭐 집권당이다 보니까 상당히 눌러놓거나 아니면 가려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결국은 국민들이 최종 이제 공천 작업이 다 끝나면 여야의 성적표를 보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 시끄럽다 하는 민주당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뭐 감동도 없고 희생도 없다고 하는 국민의힘 공천이 잘 됐는지는 평가를 내릴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실은 뭐 지역구 관련된 공천도 있지만 비례 위성정당도 사실은 여당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비례 위성정당 관련해서 우리 당 뭐 이렇게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와 대해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딱 우리 국민의힘이 제시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똑같은 방식으로 제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비례정당의 존재감을 너무 크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당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병립형으로서의 똑같은 결과를 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 대변인, 지금 위성정당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표 정했습니까? 누가 할지? 지금 김혜지 의원이 뭐 대표로 간다 만다 막 거론은 말들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보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의원 분을 예를 들어서 비례 새로 만드는 새로운 당에 가려면 당을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는데 그것이 탈당의 방식이 되면 의원직이 박탈이죠. 네, 박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명 뭐 이런 당에서 출당, 쫓아내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돼야 되면 절차가 있어요. 저희 당 같은 경우 윤리위에도 뭐 하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명의 이유를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그냥 보도에 어느 정도 언급이 됐다 이 정도 생각하고 어쨌든 실무적인 준비는 다 마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표가 누군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 사실상 국민의힘과 같이 간다 이 뜻입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 제도의 문제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다는 상황을 역으로 우리 당이라는 표현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뭐 저희가 홍길동은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는 이 상황이 저는 안타깝다. 이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 이름도 정했고 뭐 대표를 정하는데 만약에 비례대표 의원을 그쪽으로 보내려면 제명을 해야 된다 그래요. 당에서. 이게 또 희한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군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공천 관련해서 오늘 발표를 좀 했어요. 방금 전에 나온 내용인데 속보 몇 가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인데요. 정용환 공관위원장이죠. 허위사실 유포, 흑색전전한 부산 경기 선거구의 2명 후보 경고 조치했다는 거예요. 뭔가 과열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경고를 했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3회 경고시는 후보자 자격 자체를 박탈해버리겠다.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한 번 몇 번 더 걸리면은 후보자 안 되는 겁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관심사였는데 오늘 현역 컷오프 대상자 의결 안 했답니다. 그렇다면 뭐가 명단을 자체는 짜진 것 같은데 의결을 안 했다는 거 보니까 뭔가 있긴 있지만 아직 통과를 시키지 않은 건데 이거 시간 좀 걸리나 봅니다. 속보 하나 더 보죠. 자, 국민의힘이 서대문 의뢰 박진 전 장관이죠. 우선 추천. 이건 예상이 됐었죠. 당에서 어떤 제안도 됐고 본인이 수용하는 입장이니까 오늘 박진 우선 추천했다. 이런 내용까지 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과가 있는데 핵심만 좀 전해드렸어요. 속보로입니다. 자, 다음 저 마지막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명의 사진이 있죠. 여기 보시면 한 명은 이제 우리하고는 완전히 안녕했죠. 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전 감독입니다. 그 옆에는 이정재 씨인데요, 배우. 클린스만 관련해서요. 그럼 클린스만이 등장을 했는데 왜 등장했는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클린스만 전 감독이 우리나라에 별로 안 있었어요. 뭐 몇 달, 거의 뭐 6개월 동안 뭐 몇십일 안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재택근무를 미국에 가서 했다거든요. 국가대표를 이끌었는데 재택근무를 했대요. 이게 논란이 됐는데 재택근무한 이유가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왔어요. 독일 매체가 보도한 건데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 트레이닝센터가 파주에 있잖아요. 근데 파주에 위치한 트레이닝센터가 북한과 가까워서 싫었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북한이 무서워서 한국에 안 있는다?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감독을 맡지 말던지요, 그러면은. 무서웠으면은. 자, 이와 관련돼서요, 과거 클린스만 전 감독이 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To reside here is normal, because I'm the head coach of Korea. And for me now, coming here and getting the opportunity to live here and experience your culture and your country and your people is something very exciting for me. 아니, 취임할 때는 한국에 거주하는 게 익사이팅 한다면서요, 지금요, 본인을. 한미수 대변인,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북한 때문이래요? 전혀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죠. 본인도 독일 출신이니까 동서독 분단국가 출신 아닙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그 분단에 대해서 경험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전 개인적으로 저 신문사 체육부장 할 때만 가봤어요. 파주 트레이닝 센터도 가봤는데 정말 시설 잘 돼 있고. 아니, 여기 가서 잘 돼 있는 곳에서 우리 선수들과 호흡을 하면서 선수들과 같이 해야 최근에 생겼던 그런 불협화음도 안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왜 축구 감독이 재택근무를 이렇게 한다는 게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처음 들어봤고 전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따져보고 싶어요. 이런 분 왜 누가 선임한 겁니까? 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축구협회가 뭘 이렇게 똑 떨어진 설명을 안 내놔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 제 주변 분들도 우리 어머니만 해도 유학금 100억 원이란 말에 지금 화를 내시던데. 이거 정말 뭐 계약을 파기한 거니까 우리 측에서 물론 돈을 줘야 되겠죠. 줘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의 책임 소재를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따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 클린스만 감독과 관련해서 북한 얘기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거요. 이거 유석 대변인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거
뭐 어떻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저 감독을 어떻게 뽑았느냐를 저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절차가 굉장히 그동안 이 축구 감독 뽑는 과정이 잘 돼서 지난번에 벤투 감독 뽑을 때 그 과정이 굉장히 좋은 과정을 저희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성과도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는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냥 완전히 정성평가 위주로 됐다는 거예요. 제가 뭐 정성평가. 정량 여기서 정성평가가 나오는군요. 그렇게 해서 단어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요. 지금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축구 얘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특정인의 어떤 정성평가. 좀 축구협회 내에 굉장히 수뇌부에 있는 사람의 개인적 의중에 따라서 이게 된 것 같다. 뭐 그런 개인적 인연 때문에 된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저분이 뭐 북한 얘기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리 저 자리에 놔도 애초에 어떤 축구 감독으로서 어떤 나라의 국가대표팀을 이끌 만한 그런 정신 자세도 없고 그냥 있다가 자기는 돈 벌고 또 위험한 나라니까 나는 그럼 미국에서 내 집에서 있겠다. 이런 자세.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애초 시작부터 잘못된 것에 대한 후과를 우리 국민들만, 우리 축구 선수들만 오롯이 받고 있다. 이것이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갑자기 좀 드는 생각인데 파주에 거주하신 분들 굉장히 기분이 언짢으시겠어요 지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죠? 북한을 갖고 와서 있기가 싫었다고요? 한마디로 대단합니다. 생각이. 아까 2장 사진 다시 한번 불러오죠. 두 번째 사진이 배우 이정재 씨잖아요. 다음 화면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 등장을 했는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넷플릭스 대표 그리고 이정재 씨가 오찬을 같이 초청해서 했죠. 이게 알려졌어요. 뭐 여러 가지 이 어떤 드라마 시즌 2가 나오는데 그거 관련돼서 그리고 뭐 투자 관련해서 여기서 오찬하면서 대화를 나눴다는데 이게 사진이 알려지고 만났다는 게 알려지자 약간 친민주당 성향의 커뮤니티, 아무래도 이제 친민주당 같은 지지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보이는데 이정재 씨를 이렇게 비판한대요. 이정재 씨 손절이다, 실망스럽다. 뭐 한동훈과 이미 전적이 있었는데 딱 뭐 그렇다, 약간 이런 취지의 막 비난하는 입장을 낸다 그러죠. 일단 그러면은 관련된 영상도 좀 하나 준비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재의 일입니다. 건강문화 혼자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뭐 좌우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윤준희 대표.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또 연결시켜서 비난을 하고 있다 이런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과도한 정치 과잉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정재 씨는 결국은 이제 오징어 게임의 대표 배우고 또 국위선양에 매우 앞장섰던 정말 문화예술인으로서 배우입니다. 배우. 그렇습니다. 배우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과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민주당 대통령이었어도 이 그림은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그렇게 색안경을 쓰고 볼 필요가 없고 또 아니 배우라고 해서 친구 정치인 만나면 안 되고 대통령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과거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연예인들 또 봉준호 감독 만나지 않았습니까? 초청도 하고 그랬죠. 청와대. 그때도 사실은 또 보수 측에서는 비난을 했었는데 그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너무 우리가 몰입할 필요가 없고 또 하물며 이정재 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한들 그것이 왜 비난받아야 될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렇게 정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환 평론가, 뭐 한 말씀 해주죠. 이걸 보고 정치 과잉이라 그러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 뭐 그렇게 또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호불호까지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말씀드리긴 참 좀 그런데요. 그것까지 어떻게 좋은 감정으로 바꾸십시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전력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말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막 전국 순회하면서 정치 재개 활동을 막 할 것처럼 보였을 시절에 난데없이 뭐 갈비집에서 만났다 그러면서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이정재 인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근데 그런 말도 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거 편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았던 상황에서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좀 의심이 진짠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저 사진이 안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 다시 활동 재개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어갔었잖아요. 예.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좀 뒷말이 있기는 한 건데요. 뭐 그거는 여기 주제가 아니니까 뭐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어찌됐든 사실 한동훈 위원장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정재 씨가 투자했다고 하는 기업에 막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이득을 보기도 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배우는 조금 좀 행동을 자제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워낙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낳고 또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또 비난하는 이런 모습까지 있어서 오늘 좀 짧게 소개해드렸습니다.